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2023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네요. 신뢰에 대한 진매가 베냐민의 견해와 베냐민의 공간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일치형, 불일치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없는데요. 차이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의 공간관과 진멜의 공간관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비교하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글은 어휘를 풀이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체 어휘력이 딸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리고 빨간색은 밑에다가 그냥 어떤 해석을 다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글 있어요. 초록색은 차이점을 위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네, 근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업을 했었죠. 농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앞에 있는 논밭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또 집 안에서 또 가내수공업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보다는 이제 산업이나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게 됐죠.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에는 도시에서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자, 사적 공간이 뭐라고요? 주거예요.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 네, 공적 공간은 뭐야?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 네, 근대에서는 이제 노동 공간과 그리고 사적 공간이 그래서 지금 분리되었다. 그래서 전근대 사회와 달리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 그렇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그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사적 공간이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내부 공간이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실내예요. 반대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공간, 공적 공간, 외부, 거리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이분화되었다. 다음, 게오르크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인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자, 이제 진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내, 그러니까는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적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도시의 삶과 관련지었대요.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그래서 외적 자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경 과민에 빠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는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에서 진멜은 신경 과민의 원인이 외적 자극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 과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의 침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침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몰입하는 상태. 이걸 침잠이라고 하죠. 다음,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진멜이 부여한 신뢰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 침잠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고 외부와 차단된 신뢰이다. 자, 다음,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신뢰에 부여하였다. 네,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공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뭐 볼트를 조이고 물건을 담고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과 나랑 하는 일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개성이 없는 공간이에요, 일하는 공간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어떠한 신뢰 같은 공간은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19세기에는 신뢰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이러한 사물들을 여기 배치하고 저기 배치하고,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신의 개성에 맞게 이러한 것도 갖다 놓고 이러한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것, 이런 것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멜이 신뢰를 자신의 개성에 맞게 꾸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바로 신뢰를 개인의 개성에 실현해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여기에서 있잖아. 참고로 뒷부분에는 있잖아. 베냐민은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양식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있잖아. 여기 갖다 놓은 카나오를 보면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개성이 없는 거죠,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개인의 욕망과 부응한다. 자, 그래서 도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전 신경 과민이라든지 그리고 불안, 그리고 개성이 없는 그러한 공적인 공간, 거리, 외부에서 어떠한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개인의 욕망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이러한 것들을 막 여러 가지 공예품, 장식품을 전시하고 그 공간에서 내면의 침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멜은 도시적 삶을 불안과 몰개성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도시적 삶을 사적 공간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런 개인적 욕망에 부응했다. 다음, 신뢰가 개인의 의신처이자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신뢰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신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당시 건축의 구성 원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신뢰에 대한 진멜의 견해였고요. 다음 베냐민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의 견해가 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진멜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발터 베냐민은 신뢰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19세기의 사람들이 막 실내 장식을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림은 뭘 걸어놓고 가구는 어떤 가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많이 하니까는 집착증이라고 표현하고 중독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진멜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주거 문화에 대해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벤야민은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벤야민은 주거 문화에 대해서 주거 중독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인 흔적을 남길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장식품, 공예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다가 보상 심리로 인하여 거기다 막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주거 문화, 주거 중독증에 대한 벤야민의 생각,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보상 심리 때문에 사적 공간에서 실내 장식에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벤야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사회적 세계의 연관성을 잃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벤야민은 실내를 인위적인 공간으로 봤어요. 이때는 뭐냐? 사회적인 세계와 연관성을 잃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 내부에 갇힌 공간으로 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그릇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세계와의,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부터 도피를 의미한다라고 보았다. 자, 그래서 또 아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진멜은 실내에서의 은두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벤야민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도피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실내 공간의 풍경을 예로 들면서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술적인 것들 중에서 표현의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화 자연과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데서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그래서 막 집안에다가 막 공예품을 막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식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 현실에서부터 약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라는 게 19세기의 실내 풍경이었고요.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렇다라고 나도 베냐민이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쌤 꿈은 방 안에다가 레고를 쫙 깔아놓는 게 내 꿈이에요. 근데 나의 레고는 있잖아,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레고 시티를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집과 마을과 풍경을 꾸밈으로써 내가 그 세계에 빠지는 거야.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덜트라고 하죠. 언젠가는 그러한 것을 꽉 채우는 게 내 자그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피규어도 좋아해요. 쌤 집에는 피규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귀칼도 있었지만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피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쌤은 옛날 캐릭이긴 한데요, 스누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누피 막 이런 거 깔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 그래서 현실로부터 약간 도피되는 느낌이죠.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거는 뭐야? 자, 도피함으로써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다.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죠. 진메르 공예품을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베냐민은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차이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인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고 그것을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다. 이 얘기는 뭐냐? 사적 공간은 사적 공간대로, 공적 공간은 공적 공간대로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것, 나누는 것,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의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요즘에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 주변에 이런 상가들 있잖아. 골목처럼 돼 있어가지고 상가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상가들이 일종의 나는 개인적으로 파사주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에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어디가? 파사주가. 그래서 파리 파사주의 특징. 네,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네, 상가들을 보면은 유행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들, 예전에 쌤이 자주 다니던 공간에 있잖아. 한창 탕후루 되게 유명할 때 있잖아. 그때 탕후루 가게가 여기에도 있고 길 건너편에도 있고 또 길 건너편에도 있고 또 한창 그 마라탕 엄청 유명했을 때도 마라탕 가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죠. 다음,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연출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날 저걸 갖고 싶어 라고 욕망을 부추기겠죠.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두 번째 파사주의 특징이에요. 사이 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다. 왜? 다시 파사주라고 하는 것은 거리, 외부, 공적 공간과 그리고 실내, 내부, 사적 공간과 사이에 있는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단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제 삼은 것이 뭐죠? 다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단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공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 베냐민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를 주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이거 뭐야? 베냐민이 근대 공간 개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분리하는 것,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자, 신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은 많이 쓸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전에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물을 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있잖아. 얘네 건축물들이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 그 이전에는 이런 건축의 미학화. 자, 너네 있잖아. 막 뭐 해외의 어떤 건축물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건축은 다양한 형태의 집을 지음으로써 실용적인 것들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건축 형태인데, 아니 산업 기술의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은 아름답게 짓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 게 그게 신건축이에요. 자, 그래서 근대 이후의 특징,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베냐민이 한 첫 번째.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유의 연장선 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했어요. 철골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네, 예전에는 그래서 있잖아. 철근 콘크리트가 없었을 경우에는 있잖아. 그때는 벽을 막 두껍게 해가지고 뭐 웅장하게 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것을 대신해서 벽을 제거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져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 여기 신건축의 특징 첫 번째, 철골을 재료로 사용했다.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졌다. 쌤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옛날 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창문이 작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있잖아. 통창, 엄청나게 큰 창을 만들 수 있죠. 왜 그걸 쓰는 거야? 내부하고 외부하고를 서로 연결짓기 위해서 창문을 큰 걸 쓴단 말이야. 벽을 제거하는 대신 창문을 크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정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겠죠. 창문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그래서 베냐민이 신건축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뭐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완화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 그래서 새로운 주거 개념이죠. 다음, 또한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 신건축의 특징 두 번째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뻥 뚫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공간에다가 유리를, 그래서 뭐야? 빛이 투과하는 유리.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는 뭐야? 예전의 유리는 빛이 통과하지 않은 유리였나 봐요. 그런데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야?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뻥 뚫린 이러한 모습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베냐민이 신건축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완화하고 통합시켜 주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돼요. 그렇지만은 파사주는 과거의 건축 양식들, 베냐민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축 양식이에요. 신건축이 아닌 이러한 건축 양식들이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파사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하긴 했었어요. 이 파사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서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
자, 여기 그릇 속에서의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갇혀 있는 거예요. 도피하는 공간, 은둔하는 공간.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가의 원리.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관계할 수 있고 외부와 내부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투가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그래서 뭐야? 이때 문지방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공간, 넘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유한 거고요. 문지방으로.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하였다. 그래서 베냐민이 재조명한 파사주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